3,000년이라는 시간, 이게 얼마나 긴지 감이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흐른 시간보다 더 깁니다. 로마 제국이 흥하고 망하고, 중세가 오고 르네상스가 피어나고, 산업혁명이 터지고 세계대전이 2번이나 벌어지는 동안에도 이 문명은 이미 역사책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문명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도 핵심은 그대로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나일강이라는 축복받은 젖줄 덕분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문명,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 피라미드일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축물이 바로 기자의 피라미드거든요. 메소포타미아의 공중 정원도, 로도스의 거상도,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도 전부 사라졌는데 피라미드만 4,000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보다 더 대단한 건 이집트 문명 자체의 지속력이에요.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332년까지 무려 2,700년 가까이 하나의 문명이 이어졌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이집트였을까요? 왜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인더스 문명도 아니고 하필 이집트가 이렇게 오래 갔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지리적 조건 때문이에요. 나일강은 다른 강들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언제 범람할지, 얼마나 범람할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떨었고 그들의 종교도 어둡고 비관적이었습니다. 반면 나일강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매년 여름이 되면 나일강은 어김없이 범람했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강물이 빠지고 나면 땅에는 기름진 퇴적토가 남았거든요. 농부들은 그냥 씨앗을 뿌리고 가축을 몰아서 땅을 밟게 하면 끝이었습니다. 복잡한 관계시설도 필요 없었고 고된 노동도 필요 없었죠. 다른 문명에서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해야 했는데 이집트는 분지 관계라는 아주 단순한 방식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흙으로 둑을 쌓아서 범람한 물을 가둬뒀다가 농사에 쓰는 거죠. 이렇게 적은 노동으로 엄청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왕의 무덤을 짓겠습니까? 하지만 식량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일강의 이런 특성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이 매년 규칙적으로 선물을 가져다 주니까 세상이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이집트 종교를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후 세계는 어둡고 음침한 곳이었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사후 세계는 현세의 연장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음식도 넣고 가구도 넣고 심지어 게임 보드까지 넣었습니다. 죽어서도 계속 즐겁게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나일강 덕분에 현세가 좋았으니 내세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집트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볼까요? 역사가들은 이집트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죠. 물론 각 왕국 사이에는 중간기라고 불리는 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단 고왕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왕국은 기원전 249년부터 기원전 2052년까지인데 이 시기가 바로 이집트의 황금기였어요.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태양신화,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고왕국 시대의 산물이에요. 특히 파라오의 신격화가 이 시기에 확립됐는데,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이거나 신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신이니까 인간처럼 행동하면 안 됐거든요. 나일강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고 자비로워야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건 파라오답지 못한 거였죠. 피라미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가장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기원전 2575년에서 2465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는 피라미드는 케프렌 왕의 것이고, 가장 큰 대피라미드는 쿠프 왕의 무덤이에요. 이 피라미드들을 짓는 데 동원된 인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농한기에 농민들이 국가 노역으로 참여했고, 노예들도 일부 있었죠. 참고로 영화에서처럼 모세와 유대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은 건 아닙니다. 시대가 완전히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단순히 왕의 무덤치고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집트인들의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태양신 라는 원래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의 신이었는데 점점 이집트 전체의 최고 신이 됐어요. 라는 태양의 신이자 창조의 신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신들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는 죽으면 신이 되니까 살아있을 때 잘 모셔야 했던 거죠. 이집트의 민간 신앙도 흥미롭습니다. 부적이나 마법, 점수를 믿었고, 특정 동물들이 신성한 힘을 가졌다고 여겼어요. 특히 고양이가 신성시됐는데 바스테트라는 고양이 여신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를 해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하니 고양이 집사들의 천국이었던 셈이죠. 문자 생활도 발달해서 신성한 기록에는 상형 문자를 쓰고, 일상적인 계약이나 문서에는 민중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고왕국은 기원전 2250년경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연속으로 들었고 파라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제1중간기가 시작됐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죠. 하지만 기원전 2040년 새로운 세력이 이집트를 통일합니다. 바로 중왕국의 시작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새로운 지배자들이 외부인이었다는 겁니다. 나일강 상류윤, 남쪽의 누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중왕국 시대에는 종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문이라는 새로운 신이 부상했거든요. 아문은 숨겨진 신이라는 뜻인데 보이지 않는 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니까 강력했습니다. 나중에 아문은 라와 합쳐져서 아문라가 되는데, 이 신이 중왕국과 신왕국 시대 최고의 신이 됩니다. 파라오들은 앞다퉈 아문라를 위한 신전을 짓고 제물을 바쳤죠. 중왕국 시대 이집트는 정복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쪽의 누비아를 정복해서 금과 노예를 얻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복을 하다 보면 정복을 당하기도 하는 법이죠. 동쪽 레반트 지역에서 셈족 계열의 민족들이 이집트로 밀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청동 무기, 합성궁, 전차 같은 이집트보다 앞선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힙소스란 집단은 결국 이집트 전체를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힉소스는 이집트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일강처럼 유유히 흘러가면서 이집트 문화에 동화됐습니다. 이집트식으로 살고 이집트 신을 섬기고 이집트 방식으로 통치했죠.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군사 기술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힉소스를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인의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1550년경 아흐모세 1세가 신왕국을 열었어요.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나일강 유역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거든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남쪽의 누비아를 완전히 정복해서 금과 노예를 대량으로 확보했죠. 이 시기 가장 흥미로운 파라오 중 하나가 하트셉수트입니다. 여성 파라오였는데 22년이나 이집트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하트셉수트는 다른 파라오들과 달리 군사적 정복보다 무역에 집중했습니다. 먼 나라들과 교역해서 이집트를 부유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신왕국 파라오들은 남자였고
군사적 확장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결국 이집트를 곤경에 빠뜨렸어요. 밖으로 나가다 보니 강대국들과 부딪히게 된 거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마침내 알단드로스 대왕, 로마까지. 지리적 고립 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이집트가 제국의 야망 때문에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냥 나일강 유역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더 오래 갔을지도 모르죠. 신왕국 시대의 가장 기이한 파라오를 한 명 꼽으라면 아케나텐일 겁니다. 이 사람은 기존의 모든 신을 버리고 아텐이라는 새로운 신만 섬기려 했어요. 태양 원반 자체를 신으로 모신 거죠.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자기 주변에 거대한 개인 숭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혁명이었는데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케나텐이 죽자마자 이집트는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아케나텐의 뒤를 이은 건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투탕카텐이었는데 아버지의 신 아텐을 버리고 전통 신 아문으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투탕카문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흔히 투탕카멘 혹은 투트왕이라고 부르는 그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투탕카문은 별로 한 게 없어요. 17살쯤에 죽었거든요. 다리가 부러져서 감염됐거나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왜 투탕카문이 그렇게 유명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파라오 무덤은 고대에 이미 털렸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히 당연하겠죠. 하지만 투탕카문의 무덤은 입구가 다른 건축물에 가려져 있어서 도굴꾼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1922년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발견한 거죠. 3000년 동안 손대지 않은 파라오의 무덤, 황금 마스크와 수천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탕카문의 유물들은 전 세계 6개 대륙을 돌며 전시됐고 수많은 책과 다큐멘터리, 심지어 어린이 만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살아서는 별 볼 일 없던 소년왕이 죽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참고로 투탕카문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나와 결혼해야 했고 구개열이 있었고 아마 척추측만증도 있었을 거예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하지만 사후 세계는 화려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피라미드와 투탕카문을 같은 시대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둘 다 고대 이집트니까요. 하지만 피라미드는 기원전 2005년경에 지어졌고 투탕카문은 기원전 1322년에 죽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 차이가 무려 1200년이에요. 미국 역사 전체의 5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문명은 너무 비슷비슷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집트 문명의 진짜 경이로운 점입니다. 기독교 역사보다 1000년이 더 긴 문명, 중국 문명보다도 800년은 더 오래간 문명이 나일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서양 문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형태로 존재했다가 사라진 거예요. 3000년 동안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방식으로 농사짓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예 양식을 유지한 문명,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다시 없습니다. 결국 이집트 문명의 비밀은 나일강에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관대하고 풍요로운 강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었고 그 안정이 문화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했어요. 물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집트도 결국 페르시아에 정복당하고 그리스에 넘어가고 로마의 속주가 됐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나일강 유역에 서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4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이보다 오래 버틴 건 거의 없습니다.